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날씨가 어둡고 바람도 불고 조금은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 감기 걸리지 않게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정준영 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 5명의 카톡방 멤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정준영 씨를 포함한 카톡방 5명을 오늘 고소할 예정입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잠시 후에 이 여성의 피해 사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뉴스가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폼페이오 끼면 지저분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화 상대를 바꾸라는 북한의 외무성이 입장을 냈는데 미국 다른 인물 나서라 얼굴을 바꾸라는 겁니다. 특히 폼페이오가 끼면 지저분하다. 폼페이오를 비토한다. 북한 외무성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무기 발사 시험에 참관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연이틀 김정은이 군사 행보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협상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가 끼면 지저분해진다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찾았다는 신형 무기, 어떤 무기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자,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입니다. 북한의 이 신형 무기가 미사일이 낮게 깔리기 때문에 한미일 레이더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번에 북한이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요,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는데 굉장히 낮게 일반 탄도미사일의 궤적보다 훨씬 더 낮게 궤적을 형성해서 이 산맥 뒤에 은신해 있는 예컨대 우리 측의 군사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17개월 만에 북한이 신형 무기 도발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행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다.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자결제로 임명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미선 청문회 보고서뿐만 아니라 문영배 청문 보고서도 불발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재판관 공백 없도록 조치하겠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재판관 2명을 전자결제로 모두 다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내일 장외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 팬 사인회가 있었던 그날 호텔에서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피해 여성은 오늘 이 5명을 향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시 일행, 파일 공유, 촬영 여부 등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톡방에서 이들은 성폭행, 집단 성폭행이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피해 여성의 주장과 인터뷰 내용도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두 쪽 난 바른미래당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성, 몸싸움이 있었던 의총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합의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3시간 30분간 바른미래당 의총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의총이었습니다. 평화당과의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반대파들의 손학규 대표의 사퇴론 주장이 있었고요. 반면 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파는 대표를 흔들지 말라라고 맞섰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와중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조롱을 해서 당원권이 현재 정지돼 있는 이현주 의원이 의총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당직자들이 막아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모습도 오늘의 핫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우리 잘생긴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고요. 요분 우리 돌직구의 제3의 멤버죠. 뜨는 대변인, 민주당의 현근택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과 또 여가부 장관을 역임한 김희정 전 장관이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그리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시죠. 윤중천 씨 사진 옆에 다른 손님. 다른 손님이 또 있었던 모양이죠. 그 별장을 찾은 그 다른 손님은 과연 누굴까요? 잠시 후에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준영 카톡방 일행 도대체 어디까지, 이들의 혐의는 어디까지인 걸까요?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진주 아파트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안모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는 안인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실명과 신상과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돌직구쇼는요, 탑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전격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감사원의 간부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협박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간부도 그 별장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윤중천 씨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목격이 됐습니다. 내가 도망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질문 많이 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그 모습 살펴보시죠. 인물이 김 전 차관님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저기 있으면 그만하세요. 도망다니고 김학의 전 차관이 깜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한의원의 진료를 위해서 한의원을 찾았던 길에 저희 기자들에게 목격이 된 건데, 허은하 소장님. 네.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재차 기자들이 묻자 내가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라고 답변을 했는데, 방금 이 모습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진 기자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다면 우리가 의심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한 스타일이요? 네.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학의 저분 같은 경우는 말을 더듬죠. 그리고 몇 초간 답을 못 합니다. 이 자체는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 방금 이것처럼 전. 네네. 이런 질문을 여기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눈이 부셔서 안경을 썼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숨겨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이 거래를 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거래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안경을 쓰면서 자신의 눈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은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충분히 일으키는 이미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선글라스가 아니고 안경 위에다가 그 선글라스 렌즈가 붙여져서. 네, 붙여져서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예.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검은 것으로 눈을 가린다는 것은 동공의 크기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을 시킬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할 때, 당황할 때 나타나는 게 동공의 크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방송하면서 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허 소장님한테 드렸는데 98% 일치한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 전 차관의 답변에서는 과연 본인이 아니다라고 뚜렷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땐 그 틈 때문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할 때의 기본적인 말의 틈이 너무 당황해서 이때 지금 변호사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가. 근데 사실은 저런 돌발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잡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형택 대변인이 나오셨지만 곧 조치하겠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예컨대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뉴스 보도가 한 언론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됐을 때 나는 그 인물이 아니다라고 사실을 부인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법적 조치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떤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엄포성이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 예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 중재를 간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히려 커질 수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핵심이 결국은 본인이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 밝혀야 되는. 명쾌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화면을 가지고 그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어차피 본인이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안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간 뻥카 아닌가라고 봅니다. 소위 거짓말이다. 예. 제가 또 뜨는 대변이라고 했는데 뻥카라니요. 손소 변호사님. 지난번에 그 사진 속 인물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판정이 되더라도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그 진술을 했던 그 여성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래서 수사를 좀 진행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검찰에 나와서 이 진술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제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즉, 잘 나눠서 봐야 됩니다.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사이에 부정한 어떤 향응 제공, 또 그로 인한 어떤 대가가 전해졌는지는 별개로 치고 성범죄를 함께 모의해서 이제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좀 찾고 싶어하고 또 찾는 과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고소했던 그 여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피해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검찰총회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단순 면담이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이 어느 순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적극적인 그런 수사가 또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정말 의심 단계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의심을 조금 더 강하게 강화시키면서 수사 단계로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내가 아니며 그날에 나는 그 별장에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인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 찾은 분이 또 있었습니다. 감사원 간부였습니다. 그 별장에 이렇게 많이 가세요? 윤중천 사생활 폭로 공갈 감사원 간부도 별장에 8년 전에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감사원 간부 출신인 A씨의 반배동 단독주택을 공사를 맡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대금을 두고 감사원 간부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윤중천은 그러자 이 감사원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고 일종의 공갈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사단은 이 감사원 간부 A씨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 드나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원도 별장은 그렇습니다. 그 별장이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그 별장입니다. 결국 윤중천 씨가 그 감사원 간부 출신인 A씨에게도 그 별장에 초대를 해서 무언가의 향응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감사원 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김 장관님, 일단 그 감사원 간부 출신의 A씨 같은 경우는 아니 윤중천 씨가 단독주택 공사를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공사 대금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라고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보는 저희들은
조금 시각이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감사원 간부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뭐 식사를 잘못하거나 또는 뭐 운동을 같이 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그게 바로 직무상의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업자고 로비스트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 자기의 집 공사를 맡겼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해답은 바로 윤중천 씨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중천 씨가 협박을 했고 그냥 협박의 내용이 뭐냐면 돈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 관련돼서 폭로하겠다. 예. 그리고 감사원에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감사원 정도 계시는 분이 남을 감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을 받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그렇다면 윤준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도 CCTV 결국은 윤준천 씨가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집 주인이니까. 그것처럼 이 감사원 간부 관련돼서도 뭔가의 증거 자료를 결국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윤중천 관련돼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바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배종찬 소장님,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저 별장을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셔서 놀다 가세요, 뭐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해놓고서 뭔가의 향응, 어쩌면 여성들을 동원해놓고서 그 영상을 찍고 그거를 다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그 별장 자체가 지금 보니까 함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의 온상이죠. 불법의 온상. 그러니까 이게 신뢰 문제입니다. 예. 왜 몇 해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경찰, 검찰, 또 심지어는 감사원까지 지금 의혹이 나오는데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 팽배, 확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은 일관됩니다. 김학의 조사 받기를 이 여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황 도피 이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무원들 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인데 이게 제대로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사회는 불신이 팽배한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진상위가 바로 적극적으로 조사에도 응해야 되고 또 이 상대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고 동영상 화질 논란 이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번에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 경찰, 국가 고위공무원들의 이런 각종 논란, 감사원까지. 불의, 비리 이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윤중천 씨는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예. 상당히 비열한 행각을 보이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통수의 심리학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뒤통수의 심리학. 네, 우리가 사실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한 책이거든요. 예. 약점을 잡고 그다음에 증거를 만들어서 말 안 들으면 내가 폭로하겠다. 뒤통수 치겠다. 그래, 뒤통수 치겠다라는 식의 그 부분인데요. 우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핵심이 있어요. 목표물을 딱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연구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가장 가려운 게 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점만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믿을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목표물의 욕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나는 안 당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욕구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항상 이 뒤통수를 조심하라. 뒤통수를 조심하시면 그렇군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뒤통수가 빨갑니다. 이 별들의 카톡방이로 불렸던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이 단체 카톡방 멤버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첫 성폭행 피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2016년 3월이에요. 여성 A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 A씨는 정준영 씨의 팬 사인회 후에 정준영, 최종훈, 또 김모 씨 등등 그 단톡방에 있었던 멤버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이 여성이 일어났어요. 지난 밤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기억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성 주장은 그 5명 애들이 다가오더니 속옷 찾아봐라 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당황한 A씨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서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 지난달에 이 단톡방 사건 보도 후에 이 A씨가 최정훈과 김모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혹시 너네 내 몰카를 찍었느냐? 그러자 최정훈과 김 씨는 너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A씨는 고심 끝에 5명을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A씨가 한 언론 매체와 이 여성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5명과 3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술을 마셨는데 좀 취하긴 했지만 연예인들이 2명이나 있고 몇 년 동안 알던 친구들이라 당시에 큰 경계심은 없었다.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놨다고 한 잔 더 마시자고 했는데 술을 마시자마자 내가 그때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최정훈이 웃고 있었다 옆에서. 그러면서 속옷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처럼 가지고 놀았다. 꼭 그들이 죗값을 받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여성의 현재 주장이 여성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황들을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께 보시기 좀 어떠세요? 일단 피해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러한 종류의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실 상당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만 이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끝까지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먼저 이제 고소인이 이제 수사관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피고소인들을 조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그때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수사 관계자를 대면해서 본인이 당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심이 필요한 건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제 고소하기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예. 아무래도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에 하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거짓 고소했다면 또 무고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또 증거입니다. 증거죠? 네, 증거가 없다면 사실 아무리 정말 피해를 입었어도 이제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설령 기소됐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냐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예.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렇다면 수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죠. 예, 카톡방의 음성 파일과 이 사진들을 아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여성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네.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기억을 잃었고 머리가 아파서 다음날 깨어났다. 소위 논란이 됐었던 이 물뽕의 전형적인 네. 증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버닝썬 사건을 우리가 처음에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물뽕을 통해서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사실 단톡방에서는 디지털 정도의 성범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대중 연예인들 사이에 디지털로 이렇게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디지털에 나오는 그 성범죄 영상 자체가 예.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네. 더욱 충격을 주고 있고 이 여성은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한 이런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본인이 했고요. 또 과연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다음에 자기의 신변은 거꾸로 노출이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는 물뽕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나왔지만 이런 단톡방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자
자기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익 제보한 국민권익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그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굉장히 지금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네. 음성 파일과 사진 등등을 대화방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그렇군요. 또 피해자도 명확하고 이 피해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승리의 팬 사인회가 있고 그거를 뒤풀이하던 장소였다는 데서 사실은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정준영의 팬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디지털 성범죄도 무섭지만 이 정도면 사실 윤간, 소위 특수강간죄에 해당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정우택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날 밤,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에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등을 이미 경찰도 확보했다라는 건데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무겁죠. 예. 근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이게 피해자 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데 경찰이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지금 뭐 150명이나 수사를 꾸리고 한 달 이상 수사하고 있었는데 아까 손수호 변호사 말씀처럼 한 명이 아닐 가능성도 많은데 자료는 다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데 본인이 일단 그 당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나온 이제 어쨌든 사진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거기에 나온 것조차도 부인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결국은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면 증거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오고 나간 뭐 호텔의 CCTV라든지 아니면 그 전후에 이런 것 증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다 수사가. 예. 한편 이 박유천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약을 황하나와 함께 투약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얘기 한번 살펴보시죠. 이 경찰 수사에 따르면 올 초 ATM기에서 박유천 씨가 계좌에 송금한 후에 모처에 나타나서 마약 회수를 하는 이른바 던지기로 마약을 구매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를 경찰이 확보하고 그 CCTV를 박유천 씨의 바로 경찰 조사 때, 어제 경찰 조사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CCTV에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부인할 거냐? 라고 보여주고 따졌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유천 씨는 이렇게 경찰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황하나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고 모니터, 그 모처에 나타나서 회수한 게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 라고 현재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황하나와 함께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허 소장님, 네. 박유천 씨의 해명이 계속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전혀 마약을 함께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CCTV가 나오고 CCTV가 나오니까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아마 김진 기자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네. 아마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유천 씨는요, 글로벌 스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에게 좀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후배들이 따라하고 그 시장도 더 같이 크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변론을 해줄 수 없는 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준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네. 게 있었는데요. 정준영 씨가 진짜로 그냥 성폭행일까? 저는 살인미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딸아이를 가졌던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살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물뽕이든 뭐를 했는데 중간에 깼어요. 근데 5명의 남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폭행을 하고 있다, 성추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갑자기 놀라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지금 그 증인으로 말하려고 하시는 그분처럼 몰랐다가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아마 지금 차라리 내가 하면서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점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준영 씨 처음에 걸렸을 때 어떻게 아주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은 부모의 입장으로도 꼭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님, 그 박유천 씨가 이제 황하나 씨와 함께 대질 조사를 하게 된다. 그렇죠. 예. 야, 그 경찰서에서 그 두 사람이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건데
그 대질 조사가 훨씬 효과가 있습니까? 수사할 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마 네. 지금 CCTV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는 것과 그를 던지기 해서 갖고 왔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황하나 씨가 그 진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약을 할 때 현장에 있었냐 문제인데 그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은 같이 했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마 이 사건에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CCTV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했을 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황하나 씨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더니 그 집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렇군요. 보기에는 뭐 지금 이게 이분 말고도 또 황하나 씨 말고도 다른 대학생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정도가 동일한 진술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물론 지금 뭐 물증 예를 들어서 뭐 채모라든지 이런 데서 안 나오더라도 뭐 두세 사람이 진술을 하고 지금 CCTV라든지 만약 핸드폰 위치 추적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정준현 씨와 이 박유천 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진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안모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안인득입니다. 얼굴도 오늘부터 전격 공개됩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모자이크로 보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경찰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함 등을 인정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주 살인범 안인득의 얼굴과 신상을 저희 돌직구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진주에서 끔찍하게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서 목숨을 앗아간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안인득이 어제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하선을 갖다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좀 인생상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꾸리고 좀 당하다가 저도 오늘 화면을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좀 제대로 좀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비리가 좀 부정없게 심각하니까 10년 동안 꾸리고 다녔습니다. 네, 오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모시고 이 안인득의 범죄 심리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조금 전에 이제 안인득의 얼굴과 안인득의 이야기, 주장을 지금 들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 기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좀 밝혀달라라는 지금 주장을 했는데 뭔가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건 이제 망상사파라고 합니다. 망상사파. 예, 과흥분된 상태에서 망상사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은 대부분의 거짓말이거나 예. 아니면 특별한 형태로 머릿속에 편집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신 감정은 이전에는 뭐 편집성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자극을 자기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갖고 자기가 작은 자극에도 자기가 그걸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계속 머릿속에 망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저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걸 망상사파라고 하는 건데 예. 보통 망상사파의 증세를 보일 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랄지 아니면은 행동의 어떤 과격함이 어떻습니까? 저 앞에 벌레가 지나가면 예. 땡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머릿속에 위에 있는 뭐 물소리가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나 감각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크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칼을 휘두르고 뭐 벽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 어제 저희가 그날에 있었던 정말로 잔혹한 일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봐서 많은 분들 돌직구쇼 보는 분들도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우발적 범죄냐 아니면 계획적 범죄냐를 두고서 사실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한 계획 범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망상사파에 사로잡힌 우발적 범죄입니까? 망상사파 중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적 프로그램이. 예. 평소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그 망상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자극에 톡 던져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확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존재하는 건데 그 계획성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계획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극은 우발적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께서 판결하실 때 이 두 가지 같이 보고 하시는 거죠. 계획성이 존재하지만 자극은 우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인득의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안인득의 눈빛 때문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불이익을 당해왔다. 기자들을 향해서 제대로 취재를 하고 제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하는 안인득의 목소리에는 상당히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보인 것 같아요. 본인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표정만 보게 됐을 때는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나 평범한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 표정은 너무 평안하죠. 평안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그 표정이에요. 두렵습니다. 1%밖에 가능성이 없다 우리에게 하더라도 그게 내가 된다면 그거만큼 두려운 게 없고요. 이거는 지금 죽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만 불쌍한 건가요? 저거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뭐 심리 치료를 하든 뭐 하든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특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왜 어떻게 덩치 큰 사람은 때리지 못하고 예. 약자, 노인 이런 분들만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지 전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병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린 소녀와 할머니를 죽이고 어린 소녀를 감쌌던 엄마를 찌르고 네. 약자들만 범행에 타깃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인격이 그쪽으로 편집돼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치료 플러스 처벌이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인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것은. 그러니까 그 망상이 쌓여갖고 분노가 쌓여서 인격이 바뀌면서 계획 범죄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날에 이 안인득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들고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모습도 CCTV를 저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진주의 참혹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안인득이 기름을 사갔다는 거예요. 주유소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10초 왔습니다. 오토바이요. 아니, 이상한 낌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정상인가 한 보이더라, 저는. 안인득이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들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찬 상태로 아파트에 들어서는 모습이 지금 CCTV로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인득이 집 안에 들어와서 기름을 집 바닥에 흘린 뒤에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범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분석하셨듯이 망상사파 안에 어떤 그 계획성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부분은 조현병 혹은 이런 병이 있다고 해서 저런 계획성이 없다. 천만에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성이 존재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은 반드시 계획성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현병 자체가 바로 저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이 조현병 증세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으로 아픈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네, 맞아요. 다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일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더욱더 섬뜩한 건 이 안인득이 9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겁니다. 안인득의 섬뜩한 과거. 9년 전에도 흉기로 창원의 한 공장에 다니다가 안인득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이 자동차 승합차 있잖아요. 봉고차. 승합차에서 안인득이 생활을 해왔다라고요. 승합차를 한 골목에 세워두고 거기서 이제 생활해 왔는데 2010년에 이 진주 시내 한 골목에서 대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웬 사람이 승합차에서 하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봤다라는 문제로 안인득과 대학생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인득이 대학생들과 몸싸움 중에 흉기를 갑자기 꺼내들어서 대학생 중 한 명을 얼굴을 흉기로 그었다는 거예요. 폭력 등 혐의로 안 씨를 구속했고 당시 1개월간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합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한 건데 손소 변호사님, 네. 집행유예로 어찌됐든 저때 풀어줬다라는 것은 예. 이른바 심신미약이 저기서도 작용을 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짐작의 영역입니다만 일단 그 징역 2년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때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그 사례가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이 감경됐을 때 또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좀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때 심신미약 인정받아서 형이 감경됐고 또한 집행이 유예됐기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됐고 그 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보호관찰이라는 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예. 또 그 기간도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상 추정망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고 그 후에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저 9년 전에 저 사건과 이번에 이 안인득이 보인 행태가 너무나도 유사해서 더욱더 섬뜩한데 그때에도 흉기, 지금도 흉기. 예. 폭력은 역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어떤 폭력의 감각적인 것이 길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 그거보다 역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칼을 한 번 썼을 때가 9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칼을 2개 썼죠. 그 다음에 폭력성이 한 사람을 공격한 게 여러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 때 문제가 뭐냐면 폭력을 쓰고 폭력에 의해서 이제 검찰인에서 기소를 했는데 판사께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예. 정신감정을 해갖고 당시가 형법 10조. 그러니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의해서 형법이 바뀌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조가 의무적이 삭제됐는데 그 전에는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과정에 집행유예가 되고 조건은 보호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못 봤던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의 폭력성입니다. 저 폭력성이 얼마만큼 더 진전될 수 있는가를 판단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판단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갔다 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 얘기는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사실 그런 문제까지 넘어가거든요. 예. 범행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인득의 둔기 위협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지난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손님 등과 시비가 붙자 둔기로 그때도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벌금형을 풀어줬다. 현 대변인 반복되고 있어요. 잡혔다 풀어줘.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때 사실은 그 정신감정을 했는데 치료 감호까지는 안 받았어요. 치료 감호라는 건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정신감호를 정신감정을 해서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집행유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얼굴 공개라든지 성범죄 공개하는 거에도 굉장히 꺼렸어요. 개인정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법원이나 검찰엔 저분이 정신병적이 있다 이런 게 알려져 있지만 행정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계속 신고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조차도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성범죄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시점에 과연 범죄,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정신병이라는 거는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죄까지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도 알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경찰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경찰조차도 그렇게 만약에 알았으면 이렇게 7, 8번 신고했을 때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경찰도 그냥 개인 간의 어떤 문제인가 보다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범죄로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법을 저는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에만이라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네. 현 대변인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도 어쩌면 목숨을 잃은 그분들 중에서도 저분이 저렇게 위험한 폭력성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데 여가부 장관 하셨잖아요. 이거 뭐 대책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 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아마 치료를 잘 받았다라면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본인도 범죄자가 안 됐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저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면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정신병령이나 뭐 조현병 있다고 해서 그럼 다 신고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망상사패라든지 폭력성 지수가 얼마 이상 나타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을 하면 저 사람을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국가가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신치유와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이 3분의 1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는 게 저 사람 한 명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상공개 제도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PC방 살인 사건 때 범죄자 밝혔잖아요. 신상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그때는 신상 공개 안 됐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범죄자들 그 신상 공개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름을 공개하느냐, 나이를 공개하느냐, 얼굴을 공개하느냐 이런 거를 해당 경찰이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굉장히 중대한 특수 범죄일 경우, 그다음에 범죄자가 아직 사건은 종료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이제 피의자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로 인해서 추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심사를 제대로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거꾸로 제주도 방화 사건에 이제 완전 강력 범죄자로 막 언론에서 소위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혐의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립하는 것까지 이번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인득의 가족들은 가족조차 안인득을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안인득의 친형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인득의 친형 안모 씨인데 형이라는 이유로 나도 피해자. 이번 사건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것을 안인득의 친형이 한탄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환자 동의 없이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합동분향소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경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이나 신고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 구애를 안 합니까? 매뉴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었냐고.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자꾸 찔끔 오지 말고.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자꾸 한 번씩 더 찔러보는 거가 뭐고. 만약에 우자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는 그 마지막 이 유가족이 하신 말 중에 만약에 부자 동네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경찰이 분명 이 아파트에서 8번이나 폭력 사태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8번 모두 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결국 이번 사건이 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를 못했어요. 예, 저도 전직 경찰 출신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송구할 뿐이고 다만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 문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근데 정보가 뜨지 않는다. 출동했을 때 뜨지 않는 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병력을 띄우라는 게 아니라 그 병력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거 정도만은 띄우면은 그럼요. 최소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부족해서 이번엔 반드시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뜯어 고쳐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벽돌로 유리창에 차문을 깨서 이 졸도한 70대 운전자를 구한 우리 용감한 시민분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차가 주행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오피러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이렇게 차를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러스 차 운전석이 수상해요. 운전자가 뭔가 손을 떨고 고개를 떨군 모습이
차 바깥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깜짝 놀란 시민들이 이 오피러스 운전자에게 접근합니다.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고 주민들이 지금 차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졸도한 이 70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벽돌을 들고 와서 오피러스 차 유리창을 깨는 모습인데 잘 깨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바꿔서 어떻게든 이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이 시민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유리창을 깼는데 성공을 했고 또 다른 시민이 와서 잠겨있는 자동 락이 걸려있는 이 운전석을 열고서 이 졸도했던 70대 운전자를 차 안에서 무사히 꺼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추돌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심장 판막에 출혈이 생겨서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던 거예요.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현재 이 A씨는 시민들의 구조 덕분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용감한 시민들인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당시 상황을 좀 보니까 오피러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가속 페달,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다고요. 만약에 저때 구하지 않았으면 뭐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김지혁 씨 사건 기억하시죠? 예. 김지혁 씨 사건에서 그것이 앞에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갖고 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저 사건도 지금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갖고 오른쪽 다리 가속 페달이 그 경직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놔뒀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공회전이 돼갖고 연기 나시는 거 보시지 못하면 차량이 폭발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뭐 기름이 나와갖고 과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악셀레이터가 밟혀 있는 상황이다. 빨리 저걸 구해야 되는데. 뒤에 연기가 나고 있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이 안 열립니다. 안에서 열려주지 않으면. 예. 근데 팁이지만 사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특정한 부분을 누르면 사실 유리가 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도난 방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필요할 경우 그 부분으로 해서 했으면 됐는데 어쨌든 저분들은 지 응급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저 응급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끊이지 않았으면 지금 폭발하기 전입니다. 아유, 정말로 큰일 날 뻔했고 지금 이분이 김모 씨인데 손소 변호사님, 예. 저렇게 사람 구하려고 벽돌과 망치 이렇게 깨다가 엄지와 검지의 인대가 찢어지는 그 상처를 입었는데 이분이요 그 발레 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엄지 부상이 좀 걱정돼요. 일단 보험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민사적인 영역에서는 또 긴급 사무 관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또 법이 있어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정도도 의상자로 볼 수 있나?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상자가 누구냐? 직무의 행위로 구조행위하다가 신체상 부상을 입어서 보건복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인데 그 여러 가지 그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그 밖에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입은 구조행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딱 이 경우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찢어지고 인대 손상 정도가 여기도 의상에 해당되나?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이게 또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있어요. 그게 해당돼야 됩니다. 근데 9급이 제일 경미한 정도인데 그 9급에 해당되는 걸 보면은 타박상, 인대 손상, 골절, 탈골, 그리고 열상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단 피부가 찢기는 게 열상이잖아요. 그래서 검지 부분에 피부 손상이 있었고 열상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있는 인대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 9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행법상 이제 의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건복지 장관이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정을 하면 지정을 하면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사실은 또 이 발레를 하는 또 우리 또 발레인들은 또 이 엄지와 검지 이 부상이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용감한 시민들의 이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분은 성함이 김휘섭 씨, 발레학원 운영하고 계셔요. 운전자가 의식 잃고 있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에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용감한 시민분, 우리 길요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상체를 거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까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변속기를 주차 상태 P로 놓고서 운전자를 구조하신 분이에요. 차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할 일은 한 것뿐이다. 같은 상황이 닥쳐도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다. 참 용감하신 두 분인데 프로파일러님, 사고가 난 이 운전자가 76세, 심장 판막에 출혈이 생겨서 의식을 잃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운전하실 때. 보통 고령 운전자분이 가장 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 플러스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 말하자면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쎄 이제 고령 운전자의 생계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아침에 나오실 때 건강 관리 정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이 고령 운전자의 이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고령 운전자를 구조해 주신 두 분의 용감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요즘 마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마약 사범이 전신을 제모하고 수사를 받았는데 딱 걸렸다고 합니다. 제모했는데 어떻게 딱 걸린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자, 이 사건의 교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모가 능사는 아니다. 왁싱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에요. 전신 제모한 마약 사범 딱 걸린 이유는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 사범 4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약 판매책 민모 씨 42살의 여성이에요. 11명이 구속이 됐어요. 마약 투약자 진모 씨 38살 남성이에요. 29명은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 50대 남성 A씨에 저희들은 오늘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전신의 털을 싹 다 밀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완전 이런 건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스포츠 머리. 1cm가량 짧게 깎은 머리는 스포츠 중에서도 굉장히 극한 스포츠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염색을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이분은 준비를 하고 간 겁니다. A씨는 검거 후에도 내가 이렇게 제모도 머리도 짜가 염색 자신만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썹에서 두통이 난 거예요. 경찰이 A씨의 눈썹 200가닥을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200가닥을 뽑아서 국가수해 감정 의뢰했는데 털은 다 밀었는데 눈썹 200개에서 필로폰 반응이 나와서 이분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통 우리 로버트 할리, 박유천 다 왁싱을 했다는데 이분도 다 왁싱을 했는데 눈썹을 일단은 200개나 뽑습니까? 네. 그렇게나 많이 뽑아요? 한두 가닥으로는 그 반응의 확실성을 못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뽑아서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유도치, 그러니까 필로폰의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게? 그대로 뽑습니다. 모근까지? 예. 그러니까 보통은 뽑을 때는 모근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뽑는데요. 보통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 당국에서 더 정밀하게 합니다. 더 정밀하게. 예. 무슨 의도가 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피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형사 때도 정밀하게 하지만은 더더욱 정밀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꼼수를 부리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럼 예컨대 눈썹까지 다 밀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 마약의 결과물, 말하자면 체내에서 반응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결과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DEA 마약 수사청 같은 데는 그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경찰의 국사수에서 계속 배워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나리자처럼 눈썹이 없어도 예, 그렇습니다. 다 걸린다. 예. 속눈썹 다 없어도 다 걸린다. 예. 손수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제모를 해도 결국엔 마약 검사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증거 인멸을 하는 시도를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괘씸하잖아요. 네. 처벌해서 오히려 가중처벌, 괘씸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증거인멸은 범죄죠. 예.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묘하게 법이 돼 있어요. 오묘하게. 이게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로 처벌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자기 처벌 가능성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을 이렇게 제모했다. 이거는 증거인멸죄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움을 준 다른 사람들은 또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도와준 사람이 없고 혼자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별도의 범죄는 되지 않더라도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결국 그 모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만 처벌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마약 혐의를 입증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고 보다 더 심층적인 깊이 있는 수사를 자초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애초에 그냥 마약을 안 하는 게 100번 낫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성욱 프로파일러님께는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풀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풀 주인공은요. 야, 요 두꺼비. 요 두꺼비 다들 아시죠?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두꺼비. 개인적으로 제 이름이 김진, 진의 참진자를 쓰는데, 그 진짜가 저 두꺼비의 어떤 진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송화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중국 음식점 가면은 저희들도 오향장육 시키면 옆에 나오는, 오향장육 시키면 나오는 송화단. 그리고 아베의 사진까지. 오늘 과연 이 네 가지 하풀 사연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집안 싸움 그 자체.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는데 손학규 당대표에게 찌질하다 등의 막말을 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이현주 의원이 의총장 입장이 거부되자 너네 수장이 누구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현주는 당원권 정지에 결정을 했으면 이현주 의원은 이혜훈 의원이 들어가는 틈을 다 가까스로 저지하는 당직자 사이로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발언권은 없는 이현주 의원.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 물러나라라며 목청을 높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시작 전부터 고성과 몸싸움으로 시끄러웠던 의총. 공개 한 해 만회로 분위기가 잠시 험악해지기도 했는데요. 전날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소멸될 당이라며 평화당과 합당 등 제3지대 신당에 대해 손 대표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해서 지도부 유지냐 사퇴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해 모인 의총. 장장 210분 동안 열린 의총은 결국 결론 없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대변인, 당원권이 1년 정지되면 의총장이 입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라는 게요, 법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당원권이라 그러면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 이런데.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시는데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뇨.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출마라든지 아니면 이건 안 되죠. 선거권, 피선거권인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은 맞고 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당원권 정지됐으면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은 이제 안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의총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또 규정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법 이전에 본인이 어느 스스로 좀 자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또 막으면 거기서 또 뭐 강제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뭐 앞으로 출마를 하거나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냥 조용히 뭐 있든가 아니면 혼자 그냥 나가서 아니면 뭐 탈당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된다. 그렇죠.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잖아요. 정치인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굳이 들어가서 이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당직자들이 막아선 거예요. 왜냐면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에서 징계를 한 거잖아요. 배임찬 소장님. 의총장 입장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당직자들도 참 곤란했을 것 같은데 당직자를 향해서 니네 수장이 누구야? 원내대표야? 나 국회의원이야? 라고 지금 소리를 쳤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기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발언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현주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손학규 대표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찌질이, 벽창호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상황도 중요한데 일단 나의 정치적인 메시지, 나의 정치적인 입장 이걸 더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사정이 현건택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동상이몽 수준이 아니라 동상신몽 수준이거든요. 지지율 10%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건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선당우사거든요. 선당우사. 이 상황에서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야? 원내대표야? 의원이야? 깜짝이야. 의원으로서의 하신 줄 알았어. 의원으로서의 기여 이건 분명히 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만 넣고 마는 게 아닙니다. 11명의 이 선수로서 또 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 이제는 좀
이럴 때가 아니라 어벤져스처럼 하나로 뭉쳐야 될 때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승민 의원도 이 의총에 대해서 바보 같은 의총이다 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합의가 다 됐다라고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기로 의총에 모였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유승민 의원이 바보 같은 의총이다. 그럼 유승민 의원의 이 발언 속에서 정말로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의총.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국회가 정치인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선당우사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우선이 아니라 국회가 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선되고 국민이 우선돼야 되는데 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지금 여당 야당 맨날 저러고 싸우고 있고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에 어떻게든 내 할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씁쓸하고요.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바보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따옴표 따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왜냐면 지금 뭐 민주당이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아마 지금 이제 어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렇게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저 바른미래당의 지금 분쟁은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제3지대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보수통합을 할 거냐 이러면서 민주평화당으로 합당을 할 거냐 그렇죠. 말 거냐 이제 그게 오히려 본질이지. 지금 뭐 공수처법이 뭐 지금 뭐 여당과 이제 합의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두꺼비 한 병이요. 추억의 두꺼비. 두꺼비 한 병 주세요. 과거 선술집에서 들려오던 요 멘트가 조만간 뭐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의 옛 소주 두꺼비 진로가 우리 곁으로 26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향수를 살리면서 요즘 감성을 반영한 일명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서 병 모양과 색깔, 라벨 사이즈 등 과거 디자인을 복원하고 7, 80년대 어떤 블루톤의 진로 라벨을 기반으로 해서 스카이블루 색상의 소주병으로 순한 느낌을 줬는데요. 뚜껑 역시 과거 병뚜껑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바로 알코올 도수. 진로 초창기 35도에 달하던 도수는 73년에는 25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두꺼비는요, 뉴 두꺼비는요, 16.5도로 아주 순하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대가 변하면서 도수가 달라지는군요. 음식업계에 뜬 뉴트로 열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해피라면, 요거 옛날 82년부터 91년까지 해피라면 다시 재출시했어요. 해피한 저 친구.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이 뽀빠이, 저 별 뽀빠이 로고까지 그대로 사양해서 80년대 로고와 같이. 그리고 따봉. 요거 따봉 오랜만에 보네요. 저때 어린애들이 다 동네에서 그런 말만 하면 따봉 하고 저때 쌍따봉 날리는 애가 최고였거든요. 1989년부터 이어졌던 이 따봉도 다시 선보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요거 앙팡, 서울의 저 앙팡 우유. 친구 집 가면 꼭 어머님이 저 앙팡 유리잔에다가 우유 따라주셨는데 요렇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보니까 하여튼 정말이지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도 응답하라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아주 먼 옛날이나 우리가 기억 못하는 역사 속이 아니라 기억은 하고 있지만 아련한 그 느낌. 아련한. 네, 그리고 그 시대 그 물건을 내가 사용했을 때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을 함께 살려주는 거거든요. 김희정 장관도 두꺼비 좀 많이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두꺼비를 마실 세대가 아니고요. 예. 다들 어릴 때 이렇게 좀 김진 앵커가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김진 앵커 아기 때. 두꺼비 같다. 두꺼비 같다.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 두꺼비가 굉장히 잘생기고 복스러운 그런 남자 아이에 대한 대명사다 보니 그런 친근함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떡 두꺼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 마케팅이나 이제 향수 마케팅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로고나 서체가 똑같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소주 도수도 이렇게 35도에서 16.5도로 내렸고 저런 우유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인의 입맛이나 그런 건강 지수에 맞게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물은 바뀌고 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권도 사실 복고 마케팅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래요? 구간이 명관이다. 구간이 명관이다. 미워도 다시 미워도 한번. 다시 한번.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잘못하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겉에 서체나 로고가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물은 국민 입맛에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 성공한 상품들에게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덧붙이면 예. 그 김희정 장관께서 떡두꺼비 그러니까 저를 지칭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 돌직구 정말 제가 돌직구를 좀 날리든지 옐로우 카드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제는 또 먹는 거 초코파이. 오늘은 뭐 뉴트로 그러면서 소주 마시는 거. 힘들어요 이거 지금. 배고프다 아침부터. 배고파요. 무슨 해피라면 라면만 해피하지 우리는 해피하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네. 아침에 좀 제가 해피라면 좀 준비할게요. 네. 지금 김희정 장관이 얘기했던 그 뉴트로에 대한 설명이 좀 정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요. 뉴와 그 레트로라는 복고풍이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뉴트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복고를 그냥 무조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실 기술이 복제되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김진 기자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땐 정말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렵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할게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세대들, 어찌 보면 이제 40대나 50대 이런 분들이 소비 구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말씀처럼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좀 소비 구매력이 약한 거 아닌가. 근데 아까 구간이 명가는 본인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해석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해피한 해피라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앞을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좀 이게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이 중국의 삭힌 오리알 송화단이 식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경찰이 한 중국 음식점에서 송화단 800알을 발견했는데 이탈리아 경찰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인류의 식용에 부적합하다. 아니 뭐 인류까지 여기 들먹여요? 그러면서 송화단을 몰수하고 중국 식당 주인 2명까지 체포했다는 거예요. 송화단은 아시다시피 오리알을 혹은 달걀을 찰흙과 소금, 왕겨, 석회에 섞어서 밀봉을 해서 수개월 동안 이제 삭힌 음식인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흰자위가 반투명의 맑은 흑색이 돼서 마치 소나무 꽃 같은 무늬가 생겨서 송화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송화단은 정말로 입맛을 돋우는 전체 음식으로 죽에 넣어 먹기도 하고 정말이지 대중적인 음식인데 또 그 유명한 마오쩌둥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또 송화단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전통 중화요리점에 가면 오향장육을 시키는 옆에 송화단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중국 사회는 인류가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탈리아 경찰의 말에 발끈을 했습니다. 이를 먹는 중국인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냐? 유럽 돼지가 어찌 사람이 먹는 음식의 말을 알겠느냐며 이탈리아 경찰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소 변호사님, 바깥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일단 너무 과격했어요, 이탈리아 경찰이. 제가 항상 그 외국의 이런 신기한 사건들을 접하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외국법을 잘 모르니까 이탈리아에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법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보도 내용 보면은 인류의 식용에 부적합하다. 인류 식용에 부적합하다. 이게 언론에서 좀 흥미 삼아서 그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이제 전해진 건지. 확인이 된 거죠. 아니면 이탈리아 내부의 규정상 이거 인류 식용에 부적합한 거를 압수할 수 있다. 판매 금지할 수 있고, 그거 판매한 사람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약 규정이 있다면 이탈리아가 자국의 어떤 음식 문화 또는 음식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자칫하면 양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접한 그 중국인들이 그 이탈리아 하면 또 파스타잖아요. 파스타 피자는 인류에게 부정합한 식용 음식이다라는 반응을 하고 네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저는 둘 다 맛있는데 말이죠. 파스타에 송화단을 넣어서 먹고 싶네요. 아베의 트럼프 환심사기 작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아베 총리가 49번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트럼프와 골프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방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5월 1일 예정인 새 일왕 즉위식에 앞서서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매체는요, 아베의 6,700마일, 36시간 비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앞서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으로 도금돼 있는 금박 골프채를 선물했고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해온 것을 두고 이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일본 총리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려고 시도해온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아베가 트럼프와의 관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제공한 적이 없던 최신의 전투기 F-35의 기밀 정보를 일본 방위성에게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미국 정부가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상징적인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박 골프채 주고 F-35 기밀 받으면 괜찮은 거래네요. 이에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힘쓸 때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 기사 나온 아베 총리 이미지가 전형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 이미지랑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멜라니아 생일 파티는 말 그대로 핑계고 명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기회는 찬스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선물했던 금도금 골프채를 가지고 생일 파티 바로 다음 날 트럼프와 골프 약속이 예정돼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그렇군요.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채 선물해 놓고서 보고 돌고 골프 약속 잡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본인이 이렇게 자랑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사실은 아베 총리가 나를 이렇게 노벨 평화상에 추천했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좀 능수능란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려고 하나? 보면 일단 우리 영내 강국으로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강국이지만 중국이 무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 맞서는 거는 일본 혼자서 맞서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과 같이 기대서 이렇게 중국에 맞서고자 하는 거. 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본이 자동차 관세 관련돼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이미 관세가 지금 높게 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엎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만나려고. 사실 5월하고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 전에 가서 이런 사전 정지 작업 노력을 하는 게 참 피눈물 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나라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영부인 생일 파티에까지 가는 것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너무 오버가 아니냐. 오버가 아니냐. 오버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패널도 있는데 저도 좀 오버 같고 왠지 아베가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될 배울 것 건 배우자. 네, 배울 건 배우자. 정치인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디테일하고 아주 치밀하게 무언가 전략을 잡고 접근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고요. 또한 이 아베가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로비스트까지 동원을 해서 트럼프를 알아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비스트란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로비스트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가 이미지상에서요. 대통령이 어딘가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 대접받느냐. 결국 그게 의전인데요. 의전상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우리의 자부심이잖아요. 근데 골프 치려면 4시간 최소 걸립니다. 예. 그 부분 봤을 때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저렇게 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아베 총리가 하는 거 보면 미국한테 정말 저렇게 하는데 또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골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쓰러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제가 보기에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있나고 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잘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아마 본인의 경제적 이득은 다 취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마 제가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아베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고 봅니다. 예,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는 그 장면 속에서 그 화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웨스트 덤바톤시에 사는 레슬리 로원이 방송을 보던 중에 이 노트담 성당이 불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라고 글을 올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이는가? 불길 속에서도 노트담 대성당은 여전히 신의 가호 속에 있었다라는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이지 이 사진 한 장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감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곳에 나타나는 것 때문일까요? 지붕은 소실됐지만 노트담 대성당에 정말로 중요했던 우리들의 어떤 인류의 유산은 고스란히 다 보존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또 마침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성금요일을 맞아서 정말이지 놀라운 사진 한 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의 힐링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